저 아이들은 밥을 먹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그는 2024년 2월 탈북을 시도하던 22살 후임병이 소대장의 총에 맞아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쪽은 지옥이다. 미제의 앞잡이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남쪽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DMZ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던 분이셨죠. 전쟁 끝나고 돌아와 평생을 탄광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성호야, 너만큼은 군인이 되라. 나라를 지켜라.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로 저는 19에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DMZ 국경경비대에 배치됐죠.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게 말이에요. 매일 아침 5시면 기상나팔이 울렸고 우리는 총을 메고 철조망을 따라 순찰을 돌았습니다. 겨울엔 손발이 얼어터지고 여름엔 모기에 온몸이 물려도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남쪽을 보면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거리마다 집마다 말이죠. 우리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말입니다. 저쪽은 전기를 낭비해서 저런 거다.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상사까지 진급했고 후임병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저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한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요.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군인인 제 월급으론 쌀 한 가마니도 사기 힘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한숨만 쉬고 딸아이는 배고프다며 울고 아들 녀석은 말라가기만 했죠. 아빠,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가족도 못 먹이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남쪽을 향해서요. 환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뭐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 벌써 몇 달째였어요. 군인 가족인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동무, 나라가 어려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상부에서 내려온 말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 좌판을 벌였어요. 집에 있던 옷까지 이불까지 팔아가며 쌀 한 되라도 구해오려 했죠. 그런데 장마당 물가가 어찌나 올랐는지 쌀 1kg에 9,000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으론 쌀 5kg도 못 사는 형편이었어요. 아빠, 오늘도 옥수수 죽이에요? 20살 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던 아이였죠. 성적도 좋았고 꿈도 많았는데 굶주림 앞에선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응, 그래도 잘 먹어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성호 씨, 우리 수진이가 딸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뛰어가 보니 아이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지키고 있는 거지? 30년 동안 조국을 지켰다고 믿었는데 정작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소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정치장교가 우리를 모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 앞잡이가 되어 굶주리고 있소.
우리가 저들을 해방시켜야 하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굶주리는 건 우리였습니다. 제 딸이, 제 아들이, 제 아내가 굶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남쪽 마을에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등에 책가방을 메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밥을 먹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딸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아들 녀석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죠. 엄마, 배고파요. 17살 아들의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나? 30년을 바친 조국이었지만 제 가족을 굶기는 땅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이었죠.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철조망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멈춰. 후임병 목소리였어요. 저는 총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22살 병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막내였죠. 철조망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김철수. 내 이놈, 뭐 하는 거냐?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 이놈이 지금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거냐? 소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 생각이 났습니다. 소대장 동무, 이 아이를.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소대장이 쏜 거였습니다.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다. 그렇게 외치는 소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철수의 시신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며칠 뒤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정치장교가 교육을 시작했어요. 동무들, 배신자 김철수의 최후를 봤소. 조국을 버리는 자는 개처럼 죽는 것이오. 3대가 멸하는 것이오.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굶주린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식이었을 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성호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 아이들도 철수처럼 될 거라는 것. 아니면 영양실조로 먼저 죽을 거라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대학 시험을 봤어요. 성적은 합격권이었죠. 선생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 성분이 좋지 않다는 것. 우리 집안이 출신 성분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한 저였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뇌물을 낼 돈이 없었던 겁니다. 담당 간부가 은근히 말했어요. 동무 요즘 다들 그렇게 하지 않소?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쌀 100kg, 중국 돈 1000위안. 그게 없어서 제 딸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수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돼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뒤 저는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저쪽으로 가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쪽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이 매일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쪽이 어떤지. 부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해요. 여기선 미래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떠나기로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입니다. 3대가 멸합니다. 부모님 산소도 파헤쳐집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무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철조망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뢰밭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죠. 30년 동안 그 길을 지켰으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모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달도 없는 밤을 택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웠어요. 수진아, 철민아. 아빠가 곧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죠. 부인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야.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6.25 군복을 입으신 젊은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2024년 9월 23일. 그날은 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저녁 8시,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나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동료가 교대 근무를 나왔습니다. 상사 동무 수고하셨소. 그래, 조심해서 서. 평소처럼 인사하고 초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가지 않았어요.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응.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따라와.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 신발을 벗었습니다. 돌에 발이 찢어지고 가시에 긁혔지만 소리 낼 수 없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철조망. 이제 제가 넘어야 할 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조가 지나간 지 10분. 다음 순찰까지 30분.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철조망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리 끊어놓은 철조망 틈으로. 아이들을 먼저 밀어 넣었어요. 빨리, 빨리. 부인이 다음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뢰밭이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를요. 내 발자국만 따라와. 한 치도 벗어나지 마. 우리는 지뢰밭을 조심조심 건넜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들 녀석이 발을 헛디뎠어요. 철민아. 저는 재빨리 아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괜찮아, 아빠가 있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조가 저희를 발견한 겁니다. 뛰어. 뛰라고.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엎드려. 저는 가족을 땅에 눕혔어요. 동무들. 배신자를 쏴라. 뒤에서 소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김성호. 이 배신자 새끼.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무장지대.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귀에선 총소리가 계속 울렸고 뒤에선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총알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섰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부인도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건넌 거예요? 아직 아니야. 이제 밤만 왔어. 앞은 남한이었고 뒤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군인들이 쏘면?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면?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6.25 때도 이 별들이 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도 이 별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발밑엔 돌멩이가 깔려 있었고 풀잎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저게 나만인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피 초소였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초소.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만. 저는 가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30년 동안 총을 겨눴던 그곳. 이제 제가 손을 들고 들어가야 할 곳.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지피 초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과 100m. 하지만 그 100m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어요. 잠깐만 쉬자. 저는 가족을 세웠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저희를 뭘로 볼까요? 탈북자일까요? 아니면 침투 간첩일까요? 아빠, 괜찮을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저쪽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가자.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손 들어. 아이들도. 우리 가족은 손을 들고 걸었습니다. 10m, 20m.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손을 내릴 수 없었어요. 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어디서 왔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왔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 상사였습니다. 뭐라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원이 탈북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돌려보내지 마세요.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요. 부인도 무릎을 꿇었고 아이들도 따라서 엎드렸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화 소리. 일어나세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30년 동안 총을 겨눴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병사가 저희를 이끌었어요. 초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요.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 교육을 받는 곳이죠. 처음 남한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거리엔 차가 넘쳤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어요.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연다고 써 있네요. 24시간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니요. 며칠 뒤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쌀을 사러요. 진열대엔 쌀이 가득했어요. 10kg, 20kg. 이게 다 쌀이에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쌀 한 포대를 집었어요. 20kg짜리였습니다. 북한에선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던 양이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쌀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왔구나. 며칠 뒤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학교 다닐 수 있대요. 정말? 네.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갈 수 있대요. 수진이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아,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북한에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색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총 들던 손으로. 이제 기계를 다뤘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예전에 망원경으로 보던 그 불빛. 이제 제가 그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 불빛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들, 다들 굶주리고 있을 텐데.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산소도 찾아뵙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지. 통일. 언제 될까요? 글쎄. 아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꼭 되어야지.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을 들었던 30년. 철조망을 지켰던 그 세월. 이제 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는 들고 싶지 않아요. 남쪽을 향해서도 북쪽을 향해서도요. 앞은 남한이었고 뒤는 북한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선택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총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철조망 대신 꽃밭이 펼쳐지길. 그날이 오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